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임금을 꼽으라면 단연 그 이름이 나올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처진 채 묘호조차 받지 못한 사람. 흥청망청이라는 말을 역사에 남긴 주인공. 여러분, 오늘은 연산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476년 늦가을, 경복궁 교태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성종과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죠. 왕실의 큰 경사였습니다.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성종은 이제 막 친정을 시작한 젊은 군주였어요. 이 아이 이용, 훗날 연산군이라 불리게 될. 이 아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겨우 6년 뒤에 터졌어요. 중전 윤씨는 성종의 가장 사랑받는 후궁에서 왕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죠. 성종에겐 후궁이 많았어요. 질투가 생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궁궐이라는 곳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문제는 윤씨가 그 질투를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씨는 후궁들을 저주하려고 무당을 불러 굿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주하는 방법이 적힌 책과 비상, 즉 독약을 몰래 숨겨뒀다가 발각됐죠.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국모가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여기엔 인수대비와 후궁들의 계략이 숨어 있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윤씨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였던 거죠. 처음엔 윤씨를 비누로 강등시켜 별궁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성종의 발자국을 찾아서 없앤다는 이야기, 성종을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계속 흘러나왔죠. 사실 여부를 떠나 윤씨는 이미 궁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1482년 여름, 마침내 폐서인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종이 사약을 내렸습니다. 1482년 8월 16일, 그날이 왔어요. 윤씨가 머물던 사가로 사약을 든 대신이 들어섰죠. 우부승지 이세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윤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토해냈어요. 곁에 있던 궁녀가 그 광경을 지켜봤다고 해요.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극적이라 후세 사람들 기억에 강하게 남았죠. 윤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죽음을 맞아야 합니까? 후궁들의 모함이 아니었다면, 대비마마의 미움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곁에 있던 궁녀를 불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 건네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것을 내 어머니께 전해 주거라. 그리고 언젠가 우리 원자가 장성하거든 어미의 마지막을 꼭 알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적삼에는 이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폐비가 되고 별궁으로 쫓겨나면서 생긴 상처에서 흘린 피였는지 아니면 비통함에 가슴을 치며 흘린 코피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궁녀는 그 적삼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죠. 윤씨는 마지막으로 사약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했어요. 우리 원자, 내 아들, 보고 싶구나. 사약을 마셨습니다. 천천히 쓰러졌죠. 28의 젊은 나이였어요. 이세좌는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부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겠구나. 사약을 전한 자의 집안은 화를 입는다는 속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훗날 이세좌는 연산군에게 화를 당합니다. 어린 연산은 그때 겨우 6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죠. 하지만 그 피 묻은 적삼은 윤씨의 어머니 신씨에게 전해졌고 20년 가까이 보관되다가 훗날 연산군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 연산은 그때 겨우 6살이었습니다. 계모 정연왕후를 친어머니인 양대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궁궐 어딘가에선 수군거림이 있었을 겁니다. 궁녀들의 속삭임, 어른들의 조심스러운 눈빛. 어린 연산이 그 불완전한 진실의 조각들을 어렴풋이 느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7살의 세자로 책봉된 연산은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웠지만 그다지 열의가 없었습니다. 성종이 보기엔 답답했을 거예요. 특히 스승 조지선은 엄격하게 연산을 대했는데 세자가 말을 안 들으면 상감마 맞게 고하겠습니다라며 윽박질렀죠. 연산은 이 스승을 소인이라 부르며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어떤 상처가 그 어린 마음속에서 골마가고 있었던 걸까요? 1494년 12월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18세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창덕궁 인정문에서 치러진 즉위식은 화려했어요. 적장자로서 정통성도 확고했죠. 처음 몇 년간 연산군은 의외로 괜찮은 군주였습니다. 변방방어를 강화하고 철갑옷 제작소인 비용사를 설치했으며 각종 서적을 편찬하고 배포했어요. 이 시기만 보면 폭군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즉위 직후인 1495년 3월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그 충격이었어요. 어머니가 폐비가 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 그것도 후궁들과 대비의 모함 때문이었다는 진실. 상상해보세요. 20살도 안 된 젊은 왕이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를 말이죠. 문제는 그가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느냐입니다. 연산군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선 무언가가 뒤틀리고 있었죠. 3사라는 언론 기관들이 자신의 결정에 계속 반대하는 게 점점 견딜 수 없었어요. 경연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진아들의 간언이 귀찮았죠. 1498년 드디어 그 뒤틀린 감정이 폭발합니다. 무오사화라는 이름으로요.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의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이 실려 있다는 게 발각됐어요. 이 글은 겉으로는 초나라 의제를 애도하는 내용이었지만 속뜻은 세조를 비판하는 것이었죠. 연산군의 증조부를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연산군 본인의 정통성도 흔들리니까요. 연산군은 가차 없었습니다. 김종직을 부관 참시하고 김일손을 포함해 52명을 처벌했어요. 사림 세력은 거의 괴멸됐죠. 문제는 이 사건 이후 연산군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쓸지가 문제였어요. 경연을 점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같은 언론 기관들을 압박했어요. 왕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때부터 연산군 주변엔 아첨꾼들만 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터집니다. 이번엔 규모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1503년 9월 인정전에서 양로연이 열렸죠.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술을 내리고 답례주를 받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예조판서 이세좌가 왕의 답례주를 받다가 실수로 반을 엎질러 버린 거예요. 왕의 옷이 술로 흠뻑 젖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승지들을 불렀죠. 그리고 이세좌를 국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세좌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연산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4일 뒤 이세좌를 파직시켜버렸죠. 단순한 실수치고는 처벌이 너무 과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3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기도 관찰사 홍귀달이 손녀를 입궁시키라는 왕명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연산군은 경노했죠.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 안에서 뭔가가 더욱 폭발했습니다. 연산군은 갑자기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실록에도 없고 야사에만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이때 피 묻은 적삼이 연산군 앞에 나타났다고 해요. 외할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것을 임사홍이라는 신하가 가져왔다는 거죠. 적삼엔 패비 윤 씨가 사약을 받으며 흘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그 적삼을 보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20년 가까이 감춰졌던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 검게에 변한 핏자국. 그는 적삼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했죠. 먼저 성종의 후궁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했던 귀인 정씨와 엄씨였어요. 연산군은 이 두 후궁을 대궐들에 묶어놓고 직접 손으로 때려 죽였다고 해요. 왕이 직접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궁녀들은 그 광경을 보고 질겁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에게도 칼을 들고 찾아갔어요. 연산군은 분노로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머무는 정각 앞에 서서 검을 휘두르며 소리쳤죠. 대비마마, 어서 나오시오. 어머니를 죽인 죄, 오늘 받으시오. 안에서는 인수대비가 떨고 있었어요. 왕비 신씨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연산군 앞을 가로막으며 간곡히 말했죠. 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소서. 대비마마를 해치시면 안 됩니다. 연산군이 검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비켜라. 내 어미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신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연산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하, 저를 먼저 베소서. 대비마마를 해치려거든 먼저 이 몸을 베소서. 그 순간 연산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왕비의 필사적인 호소에 칼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가득했죠. 연산군은 그날 인수대비를 해치지는 못했지만 대비는 이 충격으로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스승도지서도 끌려왔습니다. 연산군은 그를 사사했죠. 그것도 모자라 가산을 전부 몰수했어요. 패비 윤씨를 폐위하자고 건의했던 신하들도 모두 색출됐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관 참시했어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형벌들은 듣기만 해도 끔찍했어요. 포락형은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겁니다. 착흉형은 가슴을 구타해서 죽이는 거죠. 촌참은 몸을 토막토막 자르는 거예요. 쇠골표풍은 뼈를 갈아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경계를 몰랐어요. 갑자사화로 훈구와 살임을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됐습니다. 한명회 같은 전통 훈구의 명신도 피해를 입었어요. 무오사화 때 목숨을 건진 살인들도 다시 처벌받았죠.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누구도 왕에게 한마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문제는 답자사화 이후 연산군이 완전히 고삐를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게 됐으니까요. 이제 시작된 건 방종이었습니다. 전국에 채용사와 채청사를 보냈어요.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팔도에 사신을 보내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기생들을 모두 뽑아 올리도록 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진하들은 황당했지만 감히 반대할 수 없었어요. 전하, 얼마나 뽑아 올리라는 말씀이옵니까? 연산군이 태연하게 답했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상관없다. 미녀들을 끌어모으라는 명령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10,000명 정도의 운평, 즉 가무 기생들을 모았다고 해요. 실제론 그보다 적었을 거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생들이 한양으로 끌려왔어요. 연산군은 이들을 직접 보며 까다롭게 선발했습니다. 분칠한 얼굴은 다 내쳐라. 자색은 분칠로 바뀐 것이니 어찌 분칠한 것을 참 자색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연미인만 원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명령했죠. 몸에서 냄새나는 자들도 모두 물리쳐라. 겨드랑이 냄새, 입냄새 나는 자는 안 된다. 선발 기준은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가장 뛰어난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어요. 선발된 흥청들은 천과흥청과 지과흥청으로 나뉘었습니다. 왕의 침소에 든 여자와 그렇지 못한 여자를 구별한 거죠. 계급이 나뉘어 있었어요. 천과흥청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지과흥청은 그저 연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장녹수예요.
긍청 출신이었다가 연산군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된 여자죠. 처음 연산군이 장녹수를 본 순간 그는 매료됐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도록 하라. 장녹수는 단순히 미모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총명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물었어요. 경들은 요즘 조정이 어지럽다 하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느냐? 장녹수가 주저없이 답했죠. 전하, 신하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전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신하들이 가로막으니 어찌 일이 제대로 되겠사옵니까? 신하를 바꾸셔야 합니다. 연산군은 무릎을 쳤어요. 그렇지. 역시 그대만이 내 뜻을 아는구나. 장녹수는 연산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국정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전하, 아무개는 충성스러우니 관직을 주시고 아무개는 전하를 음해하니 내치소서. 신하들을 추천하고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전하, 왜 신하들 눈치를 보십니까? 전하는 하늘이신데 어찌 땅의 소리를 들으려 하십니까? 권력의 핵심이 된 거예요. 조정 신하들은 장녹수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국정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신하들을 추천하고 정책을 좌우했습니다. 권력의 핵심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한탄했습니다. 긍청들의 의상과 장식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아상복과 홍단장이라는 화려한 옷을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그 비용을 백성들에게서 걷었죠. 국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내수사의 재정은 완전히 바닥났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흥청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었죠. 백성들이 만든 말이에요. 은근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연산군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성균관을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생들을 쫓아내고 사냥터로 썼죠.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 왕의 유흥 장소가 된 겁니다. 원각사는 연방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기생들의 연회장으로 만들었어요. 불교 사찰이 술판이 된 거죠. 창덕궁 후원에는 거대한 서총대를 세우고 큰 못을 팠습니다. 공사는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수십만 명의 백성이 강제로 동원됐죠. 또 후원에서 경복궁 경회루까지 임시 건물 3천여 간을 이어 지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큰 공사였겠어요. 경회루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은 처용가면을 금과 은, 보석으로 장식해 풍도라 부르며 직접 쓰고 춤을 췄어요. 긍청 수백 명이 풍악을 울리는 가운데 말이죠. 진록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 발광할 때마다 스스로 풍도를 얼굴에 걸고 흥청들에게 풍악을 치며 따르게 하여 춤을 췄다. 미친 듯이 웃고 춤추다 대비 앞에서까지 희롱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신하들은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냥은 또 다른 집착이었어요. 연산군은 사냥을 위해 궁궐 인근 30리 안의 민가들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겨울이었음에도 백성들은 쫓겨나야 했죠. 물론 보상금과 집터를 주긴 했어요. 큰 집은 무명 50필, 중간 집은 30필, 작은 집은 15필을 줬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 봄까지 기다려서 철거하라고도 했죠. 하지만 백성들의 원망은 컸습니다. 아무리 보상을 해도 삶의 터전을 잃는 건 고통이었으니까요. 금표비를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켰고 그 땅을 자신의 놀이터로 삼았어요. 고양시에 가면 아직도 그때 세운 금표비가 남아 있습니다. 후원에는 응준방이라는 곳을 만들어 전국의 매화께 진귀한 짐승들을 가둬 길렀어요. 궁궐이 동물원이 된 겁니다. 사나운 짐승까지 생포해서 우리에 넣어놨죠.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은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느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언론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신원패라는 팻말을 만들어 신하들 목에 걸게 했어요.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한 번이라도 왕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사관들에게는 왕의 일을 기록하지 말라고 압박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수뿐이다. 한글로 된 책들도 불태우라고 명령했어요. 한글이 자신을 비판하는 괴문서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백성들의 글쓰기 자유까지 빼앗은 거죠. 이 시기 연산군의 여색 탐닉은 극에 달했습니다. 신하들의 부인까지 불러들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에게 아내를 바친 신하들의 명단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백부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와의 스캔들까지 퍼졌죠. 박씨는 당시 50대 노인이었고 연산군은 20대였으니 사실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중종반정 이후 반정군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상황이 막장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야사에는 연산군이 박씨와 자다가 꿈에 월산대군이 나타나자 놀라서 월산대군 묘에 긴 창을 꽂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산군은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선 반정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어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인물들이 비밀리에 모였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연산군 본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세자 이고에게 경회로에서 흥청들을 가리키며 물었다고 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여자들을 잘 돌봐주겠냐고요. 그런데 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서 있었죠. 아버지와 기싸움을 한 거예요. 연산군은 그때부터 세자를 멀리했습니다. 반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은 오랫동안 준비했죠. 하지만 막상 거사를 일으키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왕을 폐위시킨다는 건 엄청난 일이니까요. 그들은 연산군과 극소수 측근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이 자식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반정군은 1506년 9월 연산군이 장단으로 유람 가는 날을 노렸어요. 하지만 행차가 취소됐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때 호남에서 연산군 폐위 경문이 한양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9월 1일 밤, 반정을 결행하기 전날이었어요. 박원종이 신수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수근은 연산군의 처남이었죠. 왕비 신씨의 오빠였어요. 동시에 그의 딸은 진성대군, 훗날 중종이 될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박원종은 신수군에게 물었어요. 반정에 참여할 것이냐고요. 누이와 딸 중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신수군은 고민했을 겁니다. 한쪽은 현재의 왕이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수군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총명한 세자를 믿고 살겠다. 박원종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신수군은 자신이 방금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았을 겁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9월 1일 저녁, 반정군이 훈련원에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자광, 박영문, 신윤무, 장정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반정 당일에야 합류한 사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조정의 분위기가 연산군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던 거죠. 먼저 연산군의 최측근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임사옹과 신수근이었어요. 반정군은 이들을 급습해서 참살했습니다. 신수근은 결국 자신의 선택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의 동생들도 함께 죽었죠. 새벽 3경, 반정군이 창덕궁을 포위했어요. 궁궐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혼란을 가중시켰죠. 연산군은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 따윈 없었어요. 그저 살고 싶은 사람이었죠. 한성부 근처 어느 민가에 숨었지만 곧 박원종의 사병에게 붙잡혔습니다. 저항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순순히 체포됐죠.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반정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고
막상 잡힐 때도 순응했으니까요. 어쩌면 연산군도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던 건지 모릅니다. 반정군은 정연엉우를 찾아갔습니다. 중종의 친어머니였죠. 그녀에게 윤허를 받았어요. 연산군을 폐위하겠다고요. 정연엉우는 허락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왕으로 만들 기회였으니까요. 9월 2일 오후 경복궁 근정전에서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어요. 중종이죠. 연산군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 왕이 됐다는 거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됐습니다. 왕비 신씨는 울며 매달렸다고 해요. 연산군과 함께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둘은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진씨의 오빠들은 모두 죽었죠. 진씨는 홀로 남겨졌어요. 강화도에서 연산군의 생활은 비참했어요. 별감과 상궁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묵묵히 참았죠. 곧 열병에 걸렸습니다. 독살 시도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강화 부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네 아들은 모두 사사당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을 죽이는 걸 반대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죄가 없다고요. 하지만 신하들의 강력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죠. 왕자들은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1506년 11월 6일 교동에서 연산군이 역질로 숨을 거뒀습니다. 폐위된 지 겨우 2달 만이었어요. 교동 수직장 김양필과 군관 구세장이 중종에게 보고했죠. 죽을 때 다른 특별한 말은 없었고 그냥 신씨가 보고 싶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왕비가 보고 싶다는 말.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享년 31세였습니다. 짧은 생이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폐위됐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쓸쓸히 죽었습니다. 중종은 애도했다고 해요. 경이었으니까요. 부한 예로 장사 지내라고 명령했죠. 연산군의 무덤은 처음 강화도에 만들어졌다가 7년 뒤 신씨의 간청으로 한양 근처로 옮겨졌어요. 지금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이죠. 신씨는 연산군이 죽은 후에도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죽고 남편도 죽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연산군을 지켰어요. 훗날 신씨가 세상을 떠나자 연산군 옆에 묻혔죠. 결국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이뤄진 셈입니다. 연산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폭군일까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미쳐버린 불쌍한 아들일까요? 왕권을 강화하려다 실패한 야심가일까요? 아마 이 모든 게 섞여 있을 겁니다. 처음 4년간은 나름 괜찮은 왕이었어요. 국방을 강화하고 서적을 편찬했죠. 문제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와 왕권 강화라는 야망이 결합되면서 생긴 겁니다. 무오사화로 살림을 제거하고 갑자사화로 훈구까지 짓밟았지만 그 힘을 국정개혁이 아닌 개인적 쾌락에 썼어요. 최근 역사학자들은 연산군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미친 폭군이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려던 군주였다고요. 성종 때 너무 강해진 신권을 억누르려 했다는 거죠. 실제로 조선의 다른 왕들도 경연을 싫어했고 신하들의 간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연산군은 너무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피로써 신하들을 누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통제력을 잃었죠. 갑자사화 이후의 행동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흥청망청, 민가 철거, 언론 탄압, 여색 탐닉. 이건 왕권 강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묘호도, 시호도 받지 못했죠. 실록이 아닌 일기로만 기록됐어요.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로 영원히 기억되게 됐습니다. 조선의 왕들에게 경고가 됐죠. 왕이라도 폭정을 일삼으면 폐위될 수 있다고요. 중종반정은 조선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였으니까요. 이전의 왕자의 난이나 계유적 난은 왕족이 주도했어요. 하지만 중종반정은 순전히 신하들이 일으킨 반정이었죠. 이후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반정도 중종반정이 선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반정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고 순순히 체포됐으며 유배지에서도 조롱을 참아냈어요. 죽기 직전 왕비가 보고 싶다는 말만 남겼죠. 어쩌면 그도 자신의 파멸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권력이 무엇인지, 상처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통제를 잃은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줍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죠. 폭군의 대명사로 남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왕이기도 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연산군 묘, 그 옆에 함께 묻힌 왕비 신씨의 묘.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왕, 연산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